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자 이제는 지구인의 국민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테슬라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와, 이 테슬라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고 전문가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저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신경 써서 자세히 분석해보았으니 혹시라도 아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까지 연결시켜서 자세히 분석해보았거든요. 이번 영상은 테슬라의 간단한 기업 소개에서부터 이렇게 쭉 재무 분석까지 해서 결론을 낼 건데요. 제 기존 분석 영상에서 이 계열사 분석이 포함됐죠. 테슬라를 이해하려면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같은 일론 머스크의 다른 기업들도 같이 봐야지 빅픽처를 볼 수 있어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간단한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테슬라는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이 테슬라라는 이름은 에디슨의 라이벌인 전기교류의 아버지죠.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교류가 직류 방식을 뛰어넘은 것처럼 전기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과 포부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포부로 설립한 배다른 형제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기업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이 테슬라는 기존 전기자동차의 고정관념들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며 EV, 즉 전세계 전기자동차 시대의 주역을 맡고 있어요. 또한 이 기업은 솔라시티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 태양광을 통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개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친환경적 기술 개발로 인간이 살기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단순히 제조만 하여서 그냥 수많은 전기차 생산업체 중 하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로 자율주행 인프라 그 자체를 제공하려고 구상 중에 있어요. 즉 애플이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테슬라 또한 완전 자율주행과 그 이상의 생태계를 제공하려고 이제 구상 중에 있죠. 현재 이 기업의 CEO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인데요. 머스크는 이제 얼마 전에 아마존의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이제 부자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세계 최고가 되고 나서 트위터에는 별일이네, 다시 일하러 가자 라는 이제 쿨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스페이스X 등을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각각 다른 성격의 혁신을 가져다 줄 기업들이지만 결국은 머스크가 구상하는 하나의 빅픽처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도 영상 뒤에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테슬라 현재 주가는 이제 1월 12일 기준 849불로 PSR은 29.48배를 기록했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테슬라만의 경쟁력을 봐볼게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 이 세부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제 이동 데이터 및 주행 관련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해 모으고 있죠. 이 모은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더욱 심화시키면서 더 다양한 정보로 분석이 가능하고 결국 테슬라의 판매량과 이제 주행량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정보와 기술 격차는 심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뒤에서 설명드릴 스페이스X와 이제 스타링크가 지원 사격해 주는데요. 스타링크는 GPS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위치 기반 서비스와 빠른 속도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 이상을 지원해주고 또한 이제 자체적인 에너지 인프라 확보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지금도 이미 게임 체인저인데 또다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보여준 것들은 머스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10%도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 안에서 이제 구독형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 인터넷도 접목하면서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새로운 스마트 환경의 집약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즉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확보 센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현재 제공하는 제품들을 간단히 보고 갈까요? 테슬라는 현재 이 섹시 라인이 있죠. 모델 S, 3, X 그리고 Y 이렇게 해서 흔히들 섹시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델 S는 전기차 업계 최초의 럭셔리 세단으로 한 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어요. 모델 3는 이제 SUV인데요. 이 차량은 이제 SUV 최초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테스트에 만점을 기록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모델 X는 보급형 세단인데 공개 첫날에 이제 18만 대의 예약 신청을 받았고요. 가격으로는 75억 불치가 예약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모델 Y는 가장 최신형 모델로 중형 SUV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표준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로드스터와 사이버트럭 같은 특수형 자동차도 생산하는데요. 로드스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로 최고 속도가 400km가 넘는다고 해요. 사이버트랙은 미래형 픽업 트럭으로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관통이 거의 불가능한 외골 시스템을 갖추고 있대요. 근데 전에 사이버트럭 이제 공개 영상에서 이제 망치에 의해 심하게 데미지를 받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실제 출시가 될 때는 좀 바뀌겠죠. 또한 테슬라는 2017년에 이제 기존의 명칭인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를 뺀 지금의 테슬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에너지 장치 쪽도 진출하면서 이 인프라 자체를 구상화할 이제 청사진을 공표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태양열 및 재생에너지 사업도 함께하고 있어요.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집과 자동차 모두에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비즈니스죠. 햇빛 또는 전량망에서 전환된 에너지는 이제 이 파워월에, 여기 보시면 파워월에 저장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든 전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요즘 미국에 이걸 설치하는 집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테슬라의 매출과 어닝 추이를 간단히 훑어보고 갈게요. 좌측은 4년치 매출이고 우측은 최근 4개분기의 매출표입니다. 참고로 아직 4분기 매출 발표가 되지 않아서 좌측의 표는 2019년까지만 이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야후에서 받았고요. 보시면 절대적인 매출 성장은 크게 꾸준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 2019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 4개분기를 보시면 여기 매출폭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하지만 기업이 흑자 전환이 됐어요. 이렇게 특히 2020년도 3분기 실적은 이제 역대급을 이제 기록하고 흑자 폭도 커졌죠. 근데 이 흑자와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뒤에 수익률 분석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연도별 매출과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20년도는 이제 9개월치 매출을 12개월치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나누기 9 곱하기 12로요. 보시면 매출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매출 총이익도 크게 우상향 중에 있었어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 이거 빨간 걸 보시면 이제 19%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17%로 잠깐 떨어졌는데 2020년도에는 21.9%로 크게 증가했어요. 여기서 그냥 간단히 이런 흐름만 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테슬라와 이 테슬라가 속해 있는 업계의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은 21% 수준이었는데 이 수치는 이렇게 동종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는 탑 수준이었어요. 니오는 3.8%라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네요. 매출 총이익률이 3%라는 거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무조건 적자라는 말이에요. 혼다도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근데 보시면 팡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얘는 절대적인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 테슬라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에 대한 비밀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테슬라는 최근 연속적인 흑자를 기록하면서 12월 21일 S&P 500에 이제 입성했는데 이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회사들의 추종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미국 전체 주식의 약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QQQ, 스파이, 부 등 이런 ETF가 S&P 500을 따라가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S&P 500에 이제 편입되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관들도 ETF 기관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야 하면서 이제 매입 물량이 커졌죠.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S&P 500과 한몸 그 자체가 된 것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 1월 12일 기준에 이제 S&P 500 주식들의 하루 변동성과 시가총액을 보여주는데요. 이 박스가 클수록 시가총액이 크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애플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된 건 오래됐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가 이제 좀 많이 벌어진 걸 보이시죠? 또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제 아마존 옆에 있어도 꿀리지가 않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나죠?
이게 또 보면 빅텍이 다 빨간색인데 오늘 테슬라만 이제 거의 4% 이상 성장을 했네요. 참고로 이제 S&P 500의 편입 조건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개의 조건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82억 불 이상, 그리고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공개 유동 주식 비율이 50% 이상, 매월 평균 거래량이 25만 주 이상, 그리고 이제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여야만 합니다. 테슬라는 이런 조건들을 사실 지난 2분기에 이미 달성했는데요. 편입은 이번 12월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상식용으로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매출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공시 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총 4개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동차 판매, 자동차 리스, 에너지 사업, 그리고 서비스 및 기타 매출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 중 82.5%를 기록하며 가장 크죠. 또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아직 많이 적은 것 같아요. 6%로. 그럼 섹터별 매출과 매출 증가율을 볼게요. 좌측을 보시면 이제 2017년 대비 2020년도의 매출 변동인데요. 이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4년간 매출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4년간 매출이 168% 증가했고, 자동차 리스는 오히려 주황색 마이너스 7%가량 감소한 모습을 보여줘요.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은 각각 48%와 117%의 매출이 증가했네요. 전체 매출은 이제 이 동안 136% 증가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섹터별 총 매출 총 이익률을 볼 수 있어요. 섹터별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이거 섹터별 매출 총 이익률까지 다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판매의 매출 총 이익률은 조금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2020년 기준 이제 26%라는 이제 훌륭한 수치를 기록했고,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앤다운이 컸죠. 36, 45, 67.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46%라는 그래도 비교적 훌륭한 이익률을 기록해 좋았는데, 에너지를 보시면은 이쪽 이게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매년 줄어들면서 22, 12, 12, 4% 줄어들면서 2020년도에는 4%까지 떨어졌어요. 이쪽의 매출 성장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수익률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죠. 서비스 쪽은 오히려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아직은 여기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수익을 내려는 것보다 서비스 그 자체에 포커스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핵심 매출인 자동차 판매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사실 여기 수익률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단순히 차량 판매 수익률이 좋아졌다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럼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테슬라 하면 이 탄소 배출권을 빠뜨릴 수 없죠. 오른쪽은 테슬라의 공시 자료에 나온 탄소 배출권에 관한 이제 내용을 캡처한 거예요. 아래쪽에 정리한 내용을 볼게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특히 EU에서는 이제 규제가 심화되고 있죠. 매 업체마다 고유의 할당량이 부여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점은 이게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업체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다는 거죠. 만약 국가에서 규제하는 탄소 배출량 이상으로 이제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거액의 과징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저렴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기업들과는 다르게 순수 전기차만 팔고 있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당연히 배기가스 배출량이 월등히 적고요. 그로 인해서 이 할당받은 배출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배출량이 아니라 크레딧이 쌓이고 있는 거죠. 배출량이 낮으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에게 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은 다른 매출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므로 100% 순이익이에요. 최근에 GM, 크라이슬러, 그리고 혼다 같은 대형 업체들과도 이 할당량 거래를 하면서 큰 수익이 증가됐었어요. 2020년도 9개월 기준 매출 기준 탄소 배출권의 탄소 배출권 판매 매출은 테슬라 전체 매출의 6%나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에너지 사업의 전체 매출과 비중이 같은 거예요.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여기 탄소 배출권은.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과
아마 환경 친화적인 정책 때문일까요? 이게 오픈 시크릿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미국은 이제 기업이 정치인 혹은 특정 정당에 후원하는 액수 같은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한국이랑은 좀 마인드가 다르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놓고 특별 구성원들을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테슬라는 2016년부터 크게 후원금을 늘렸는데 이 비율로 보시면 미국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죠. 금액으로 보면 이제 뭐 대략 약 60만 불 가량을 이제 민주당이 지원했네요. 그리고 아래표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있던 아래표는 이제 2020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의회 투표와 관련된 후원 액수와 비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79% 정도를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지원을 했고 공화당에는 약 3% 가량만 지원했어요. 전체적으로 테슬라는 이 친환경 정책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에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이쪽에 줄을 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정치는 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는 좀 오래됐죠.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테슬라의 미래 구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현재 기가팩토리는 이제 테슬라는 5개 정도를 운영 예정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하는 이 텍사스의 기가팩토리는 이렇게 단순히 크기로만 본다면 기존의 기가팩토리들과 이제 공장들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로 이제 커지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이거 보시면 앞으로 테슬라는 테라팩토리를 구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1테라와트는 1000기가와트라고 하니까 이 규모와 생산량이 가늠이 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효율성을 향상하면서 자동차 비용을 14% 줄이고 주행거리는 16% 이제 늘리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파워는 각각 5배에서 6배 이상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곧 이제 아주 가까운 곧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테슬라는 이제 직접 배터리 생산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크게 줄이고 생산량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음은 테슬라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2020년도 이것도 9개월 누적 매출인데요. 미국에서가 이제 전체 매출의 49%를 기록하고 중국과 기타 지역은 각각 19%와 32%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슬라 전체 판매의 2대 중 1대는 미국에서 이제 단순히 판매량은 좀 아니군요. 매출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매출의 추이를 보시면 이제 49%의 매출을 담당하는 미국의 경우 매출이 약간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0년도의 매출은 2017년도 대비 약 116%가량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기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인데요. 대부분은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166%라는 큰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 증가율도 눈에 띄는데요. 사실상 이제 2008년부터는 가장 크게 매출이 성장한 지역은 이제 중국인 것 같아요. 이건 지난 세렌스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이거 여기서 한번 재탕해 보겠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자동차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니까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추이에도 영향을 받겠죠. 보시다시피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도를 고점으로 최근 2년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어요.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하지만 이미 증가세는 2019년도에서 꺾였거든요. 그래도 2021년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가별 판매량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어요. 2020년도 상반기에는 2월달을 제외하고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판매량을 보여줬어요. 4월부터는 그냥 나머지 국가들을 묶어놓은 섹터보다 더 컸고요. 테슬라의 중국 시장 성장률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전체 자동차 말고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과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떨지, 그리고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출처는 여기 있고요. 2020년도 기준 전기차의 판매 비율은 전체 자동차 판매 대비 약 2.7%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차량 100대 중 2.7대 꼴만 이제 전기차를 구매한 거죠. 그런데 이 증가율은 앞으로 매년 이렇게 커지면서 2040년 기준에는 자동차 2대당 1대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58%죠.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이제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진입한 시장인 거예요. 뭔가 초창기 스마트폰 보급 비율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이 거대한 시장의 점유율과 기술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테슬라는 단순히 이런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인프라 플랫폼 시장 자체를 컨트롤하려는 구상을 그리고 있으니까 잘 봐야겠어요. 자, 그럼 과연 현재 기준 전기차 판매량 중 테슬라가 그럼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지 볼까요? 두 그래프당 다 이제 2020년도 상반기 기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명 기준 탑5에 테슬라의 제품이 4개나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테슬라의 모델이 4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품이 만약 5개였으면 아마 5개를 다 먹었을 수도 있었을걸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브랜드 효과가 세다는 거죠. 전기자동차에서. 전체 보시면 전체 전기자동차 판매량 중 81.6%가 이제 테슬라의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크게 증가는 하고 있으나 아직 점유율이 2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 전기 시장도 같이 커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경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이게 최근 증가폭을 보면 이제 또 중국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많아도 애플의 점유율을 무시 못하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 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다음은 주가 추이를 잠깐 훑어볼게요. 52주 최저가와 최고가는 각각 70불과 884불로 현재 주가는 824불이었는데 이 주가는 최저가 대비 약 11.7배 상승한 금액이었어요. 옆집에서 강아지가 자꾸 짖네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표의 노랑 하이라이트는 실적 발표를 한 날인데 최근 이제 테슬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실적 발표 전후에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 4개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의 이전 2020년도 4분기 발표는 2월 3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상이요. 그리고 실적 발표 말고 몇 가지 더 중요했던 날짜들을 같이 표시해봤는데요. 파란색은 배터리 데이예요. 이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터리 데이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다가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잠깐 수직 하락한 것이 보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배터리 데이의 실망감 때문에 그런 것보다 또 이 초록색을 보시면 유상증자 발표한 날인데요. 이게 또 이 다음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로는 약 이제 5조 원 가량을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근데 유상증자의 목적이 기가팩토리 설립 등 향후 투자와 이제 관련된 거라서 주가가 바로 금방 이렇게 회복했던 것 같아요. 여기 12월에 보면 한 번 더 추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때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은색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S&P 500에 편입된 날짜인데 편입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가 또 고속 상승한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그럼 테슬라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서 일론 머스크와 이제 머스크의 다른 기업들을 같이 훑어보고 테슬라의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은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최근 세계 1위 부자로 오르기도 했으며 페이팔의 창업자로도 이제 유명하죠. 사실 이 표가 중요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여줘요. 보시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태양광, 우주개발, AI 대항막, 그리고 하이퍼루프까지.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리고 보링 컴퍼니를 설립해서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제조회사의 회장님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각 회사들을 아주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테슬라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보링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인프라 및
터널 건설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지하 터널에 자기 부상 열차, 즉 이제 하이퍼루프를 설치하면서 저렴한 교통비로 대도시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현재 라스베가스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고 진행 중에 있죠. 곧 완성이 된다고 해요. 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자율주행 전기차의 장점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만 이게 허용된다고 해요. 머스크가 구상 중인 이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공식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지하로 들어가죠?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시면 지금 시속 200km죠? 이게 꿈꾸고 있는 지하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지하에서는 이게 하이퍼루프, 뭐 땅에선 테슬라와 이제 태양에너지, 그리고 하늘에서는 스페이스 X까지 날아다닐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뉴럴링크인데요. 이 회사는 2016년 머스크가 설립한 뇌공학 회사입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면서 인간 지능의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인간이 단순히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능을 키우면서 AI의 대항마가 되자라는 취지였어요. 뭔가 굉장히 영화 같죠? 영화 같은데 개발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이미 쥐, 돼지, 원숭이에게는 칩 인식이 성공했어요. 일단은 뇌신호를 통해 뭐 뇌질환자, 시각청각 장애인, 그리고 사지 마비 환자분들과 같은 이런 이제 장애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무서운 게 보시면 곧 이제 컴퓨터에 자기의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고, 그리고 로봇에 자신의 의식을 심는 이런 심화되는 기술도 염두하고 있다고 해요. 2020년 이제 7월에는 그 까다롭기도 소문난 미국 FDA에 이제 이 뉴럴링크의 시험이 승인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뇌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차량 안에 있는 모든 기타 시스템에 이어지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설명이 깊어지면 이것만으로도 영상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한 정보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X는 생각보다 설립한 지 오래됐어요. 이건 이제 2002년 설립된 항공 우주 장비 개발 및 제조 회사인데요. 이 로켓,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로켓의 장점은, 최대 경쟁력은 이제 회수 및 재사용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 총 쏘아 올린 26개의 로켓 1단계 추진체 중에서 23개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전체 로켓 제작 비용의 60% 정도를 차지해서, 이게 회수가 되면 로켓 발사를 비용을 이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발사를 해서 이 1단계 이제 추진체가 분리되고 나서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성은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추진체는 다시 지구로 이제 자율주행을 해서 돌아와요. 그것도 굉장히 정밀한 공간으로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스페이스 X의 발사체가 돌아오는데 성공한 영상을 잠깐 봐볼게요. 10초 정도만 보세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직원들은 난리가 났었죠 이때. 네, 정말 어때요? 정말 이게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불고 변수가 많은 바다 한복판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건 정말 정밀한 기술력과 위치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발사된 추진체가 다시 제 발로 날아오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서 스페이스X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진 않지만 기업 가치가 2020년 11월 기준 이미 460억 불, 즉 약 50조 원이 넘었어요. 보시면 미국 기업 중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비싼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정말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과 또 활력도 같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머스크와 테슬라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 중 일부인데요. 우주 저궤도상에서 약 12,000개가량의 초소형 위성들을 설치한다는 프로젝트예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구 전체를 이렇게 위성으로 촘촘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저궤도에서요. 저궤도 위성이 이렇게 설치되면 위성당 커버하는 범위는 좁지만 지구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좁고 높은 이제 성능을 기록한다고 해요. 초당 1GB와 이제 전송 속도는 이제 1GB 전송 속도 그리고 이제 20mbs의 응답 속도를 이제 기록하는데 이걸 전 세계에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섬, 사막, 산악 등 모든 곳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고 기존의 위성 통신보다 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은 물론 저소득 가구와 개발도상국에도 통신 서비스가 확대 가능하다고 해요. 2021년 초에 이미 이제 이 통신 서비스가 북미에는 시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가 됐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전 세계에 상용화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이 사업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완성시켜주면서 이제 자율주행 인프라 플랫폼 구축에 마침표를 찍는 구상이기도 해요. 실제로 머스크는 이 스타링크 연결망의 사용권을 다른 자동차 회사의 이제 B2B로 구독 판매를 한다는 구상을 밝혔죠.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위성 기반 정보, 그리고 실시간 정보 처리는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의 핵심인데,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저궤도 위성에서부터 송신되는 정보 통신들을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들은 다 클라우딩에 모여지면서 스스로 딥러닝을 하면서 발전해요. 결국 머스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축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제 2020년 이제 인공위성 컨퍼런스에서 머스크는 이제 스타링크로 곧 연간 300에서 500억 불 이상의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미래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머스크는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스타링크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른 응답 속도인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에서 이게 환영을 받을 거라고 해요. 특히 증권업을 포함한 이제 금융업에서는 0.001초 사이에 수십만 불이 오고 가잖아요. 더 빠른 응답 속도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가 처리되고 분석될 수 있다고 해요. 즉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을 75%까지 올린다니 머스크는 정말 인류에 엄청난 발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위험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특별히 위험 요소를 럭키7 7개로 맞춰서 준비했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라는 의미로 럭키7으로 맞춘 거니까 테슬라를 사랑하시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제 영상에 싫어요를 누리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칭찬을 그렇게 했으면서 이게 왜 위험 요소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의 테슬라 가격은 단순히 전기자동차로서의 가격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이 머스크의 많은 계획들과 스페이스X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요인도 일부 있다는 점 아셔야 해요.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투자자들이 물론 아마존과 버진에 몰릴 수도 있겠지만 이 테슬라에 대신 투자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스페이스X가 다른 객체로 상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현재 테슬라의 가치에서 어느 정도 이게 분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리튬 가격과 공급인데요. 사실 리튬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구성하는 많은 원자재들의 수요 공급 불균형입니다. 이게 전기차 시대가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이 배터리의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볼게요. 세 번째는 탄소 매출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약 6%의 매출이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 매출에 의한 거고, 이건 또 수익률이 100%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또 탄소 배출권의 혜택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된 건인지도 의문이고, 또 다른 대형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테슬라로부터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크레딧이 계속 쌓여도 팔 곳이 없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매출과 수익률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다음 분기 뭐 내년까지는 뭐 그렇게 적용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번째도 이 탄소 배출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는 사실 최근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게 사실 수익률에는 약간 눈속임수가 있긴 해요. 뒤에 매출 분석에서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현재 테슬라가 S&P 500에 진출한 건 사실 이 탄소 배출권 매출이 결정적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흑자를 달성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더 줄이면서 뭐 흑자를 유지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은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공시자료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테슬라는 공시자료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앨런 머스크를 꼽기도 했거든요.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이게. 오랜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워낙 돌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과거 애플과 스티브 잡스의 관계처럼 머스크가 곧 테슬라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하나하나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로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앨런 머스크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여섯 번째로는 너무 뻔하지만 경쟁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전기차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죠. IT 버블 다음으로 EV 버블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테슬라는 이제 이 EV 시대의 대장주인데요. 경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니오와 뭐 엑스펑 등을 포함한 중국의 EV 업체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다 EV로 넘어가고 있고,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죠. 또 특히 GM 같은 경우는 이 EV에 지금 사활을 회사 명운을 걸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경쟁에서 당연히 테슬라가 아직 비교 우위, 절대 우위가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설명드린 인프라 플랫폼 자체를 먹어버리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현금 흐름과 유상증자, 그리고 누적 결손금이에요. 테슬라는 지금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계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 계속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현금 부족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규모 유상증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현금 부족의 위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에는 이제 필연적인 결과였죠. 그래도 뭐 다행인 점은 다른 리스크가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미래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라 주가는 잘 방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지만요. 또 테슬라는 2019년까지 그동안 지속적인 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있었고, 뭐 부채 비율이 270%가량으로 높다는 점도 뭐 알아두셔야 돼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건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설명드린 대로 리튬의 수요 공급에 대해 잠깐 볼게요. 리튬과 이 코발트는 전기 배터리 생산의 필수 원자재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에 이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파란색이 공급인데 수요보다 더 적죠. 특히 2025년에는 이제 이 차이가 이렇게 커져 버리네요. 이 오른쪽 표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을 보여주는데요. 칠레와 중국의 합이 약 80%가 되죠. 근데 중국이 세계 2위 칠레 리튬 기업을 인수하는 등 요즘 세계 리튬 시장의 이제 70%가량을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코발트도 이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리튬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재를 몇 년 전부터 선점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할 때 보면 막 사람들 막 몰래 멀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리튬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여러 개의 몰래 멀티를 시도했는데 이거 물량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자, 테슬라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2018년도에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17년도 대비 83%나 증가했는데 2019년도와 20년에는 꾸준히 그래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가 있었어요. 무난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매출 증가가 더 기대되죠. 매출 총 이익률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22%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뭐 니오는 3.8%, 도요타는 16.6%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가 늘어나고 영업 비용이 이제 줄어들면서 테슬라는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매출 대비 영업 비용을 보시면 이제 21%에서 꾸준히 줄면서 지금은 이제 15%까지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판매 관리 비용과 기술 개발 비용 모두가 줄어서인데요. 테슬라의 매출 대비 기술 개발 비용이 이제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PPE, 즉 건물과 장비와 같은 유형 자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도 여기 포함된 거죠. 또 봐야 하는 거는 이제 매출 대비 탄소 배출권 판매의 비율인데 2018년, 19년까지 2%에서 최근 6%로 급증했죠. 사실 매출 총이익률이 여기 이제 이렇게 5% 오른 데에는 이 탄소 배출 비율이 4%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이건 제품 원가가 없는 100% 순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탄소 배출권 판매 매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흑자 전환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한 만큼 이 섹터를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이에요. 테슬라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을 잠깐 보고 갈게요. 테슬라는 이렇게 전체 매출의 5%만 기술 개발에 넣고 있었죠. 이제 애플이 약 6.5% 수준인 것을 볼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5%에서 6.5% 사이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연구개발에 넣고 있네요. 이 사이트가 유료라서 제가 이렇게 수기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테슬라 결론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사실 이 한 장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요약으로 보면 내용이 많이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테슬라는 지금 이 EV 시대의 대장주이죠. 2020년을 이끌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완전 자율주행차 그 이상을 꿈꾸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또 자체적인 이제 에너지 인프라 설치로 아예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요. 또한 앨런 머스크가 소유한 다른 연결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스페이스X가 있죠. 모든 것들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테슬라는 그 자체로만 이제 움직이는 데이터 확보 센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인프라 자체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현재 주가는 849.44불로 PSR은 29.48배였습니다. 수익성을 보면 아직까지는 무난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했어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업비용과 증가하는 탄소 배출권 매출로 이제 수익률은 계속 증가했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다소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현금 흐름은 지속적인 PP 투자 활동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기에 앞으로 계속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있는 것과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투자자라면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를 보면 이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의 존재가 장점이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테슬라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리튬 및 배터리 원자재 공급인데요. 현재 원자재 생산량은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세 번째는 테슬라의 이제 지금 탄소 배출권 판매에 의한 매출과 수익률이 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이제 내용을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경쟁인데요. 아무리 테슬라가 현재 이 시장에서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애플도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테슬라는 하루빨리 단순히 이제 전기차 제조 업체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공급하는 인프라 설치를 해서 이제 격차를 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는 테슬라를 분석해 보았는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격려의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된답니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머스크의 트위터였죠.
예전에 머스크는 이제 가장 힘든 시기에 테슬라를 이제 애플에 팔려고 팀 쿡에게 연락을 했는데 만남 자체가 거절됐다고 이제 귀여운 뒤끝을 날린 적이 있었죠. 이제 애플이 EV 자동차 생산에 이제 뛰어든다고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머스크가 재밌는 댓글을 날렸어요. 애플이 만들면 엔진과 이제 헤드폰 잭은 별도로 판매합니다. 라고요. 참 재미있고 정말 매력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이 EV 시장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오래오래 살아야겠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